자,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2일차 진행하고 있고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저께 했었던 구문들 요약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단어는요. 이 검색 조건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이 검색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게 SQL에서만 전용으로 쓰이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이 연산자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SQL에서 쓰이는 연산자 between, in, like, is null, is not null. 자, 첫 번째 between 연산자는요. 범위를 설정해요. 특정 컬럼의 데이터 값이 하한 값 A, 작은 값 A와 상한 값 B 그 사이에 포함되는 행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where 컬럼 이름이 between A and B라고 하면은 A에서 B 사이에 있는 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between 연산자로 연산을 하는 경우는요. 논리 연산자로 쓸 때는 어떤 컬럼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컬럼의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컬럼의 값이 A에서 B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 지금 하고 계시죠? 데이트가 2022년 11월 01일보다 크거나 같고 and 데이트가 2022년 11월 22일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가져와라. 이게 between 연산자를 쓰면은 데이트 2022 11월 01 between 빠졌구나. between 2022 11월 01일 and 2022 11월 22일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SQL에서는 기간 검색을 할 때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오호. A7 4가 있어? 자, 어쨌건 얘는 싸네.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UI 있죠. 네, 지금 이거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풀고 계신 건 날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패스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쿼리 스트링 방법이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패스 파라미터나 쿼리 스트링으로 백엔드의 값을 전달하면 백엔드가 그걸 받아서 SQL 명령을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검색 결과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프론트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완전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는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프론트엔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간에 대한 검색을 딱 수행하면은
프론트엔드가 반복문 돌면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필터 함수로 왠지 추려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프론트엔드에서 알고리즘을 짜야 될 것 같죠? 프론트엔드는 알고리즘 구현을 안 합니다. 프론트엔드는요, 그냥 백엔드가 주는 대로 보여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백엔드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프론트는 반복문으로 배열 탐색하고 그런 로직 처리를 잘 안 해요, 원래. 모든 알고리즘 구현은 백엔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몸값이 더 비싼 거예요. 보통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자보다 연봉 5, 600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평균. 뭐 제가 아는 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연봉은 백엔드가 훨씬 높아요. 그건 확실한 거고. 그래서 프론트에서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백엔드가 처리를 하는데 그 백엔드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SQL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 백엔드가 가져와서 이거를 반복문으로 날짜 검색에 맞게 필터링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는 구현을 안 해요. 모든 알고리즘은 SQL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사실 엔터프라이즈급 프로그래밍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게 큰 작업이에요. 속도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SQL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지정해서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SQL을 잘 다루는 게 시스템의 전체 성능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적절한 검색 조건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비트윈 연산자를 써서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인 학생의 학번 이름 몸무게. 자, 이제 뭐 학생에 대한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from student. 학번 이름 몸무게. 학번이니까 studno 이름 몸무게. 근데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라고 했으니까 웨이트 컬럼이 between 50 and 70. 자, 같은 예제를 비교 연산자와 엔드 연산자를 쓰라고 하면은 웨이트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웨이트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만약에 5어가 되면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다. 이게 만약에 5어라면 5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전체 선상에 다 있기만 하면 충족이 되니까 이게 5어가 돼버리는 순간 그냥 모든 값이 다 돼버려요. 근데 엔드가 되면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이 구간만 갖는 거죠. 자, 5어는 안 됩니다. 엔드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연산자예요.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이에요. 밑에 똑같은 말이고요.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이 in하고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와 일치하면 O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컬럼의 값이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 점점점 Z이거나 이거를 논리연산자로 묶으면 컬럼의 값이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혹은 해서 Z이거나 자, 2년 산자를 써서 102번 학과와 201번 학과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 자, 학과 번호가 102번이거나 201번이거나 두 학과에 동시에 소속된 학생은 없겠죠. 자, 같은 예제를 논리연산자를 쓰면은 DPT 언어가 102 혹은 201인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엔드가 되면은
두 학과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뜻할 텐데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프론트엔드 UI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노트북을 검색하면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브랜드만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는 엔드 연산일까, 오어 연산일까? 삼성하고 LG하고 브랜드가 삼성도 되고 LG도 되는 노트북이 있어요? 삼성하고 LG가 노트북을 미쳤다고 합작을 할까? 이거는 삼성이거나 LG이거나라는 뜻이죠. 이런 UI가 인연산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게 지금 여기는 얘네가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HTML 인투 태그로 치면 이건 체크박스예요. 체크박스의 선택지는 SQL의 인연산자와 연관돼요. 자, 그 다음 like 연산자입니다.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like 연산자는 컬럼에 저장된 문자열이 like 연산자에서 지정한 문자 패턴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은 참이에요. 그래서 어떤 컬럼의 값이 like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검색어를 넣는 거죠. 퍼센트가 앞에만 있으면 퍼센트 김이죠. 김으로 끝나는 모든 내용. 김 퍼센트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내용. 퍼센트가 앞뒤에 붙어 있으면 앞뒤 구별 없이 김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키워드 검색은 요걸 쓰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키워드 검색할 때 두 글자 이상 지정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어 입력할 때 유효성 검사에서 검색어는 두 글자 이상 입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효성 검사를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한 글자만 검색하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자, 요건 뭐 예제니까 성이 김씨, 그럼 김으로 시작하는 거죠. like 김 퍼센트 이름에 대해서 like 김 퍼센트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널이 뭐였죠? JS에서 널. 어떤 변수를 만들어요. let x는 널이라고 만들면 이 널은 밑에서 뭔가 값이 저장되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일단 나중에 저장해야지 하는 거 비워놓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변수의 값이 if문이나 뭐 이런 조건절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할당될 때 보통 선언문에서 널을 먼저 넣어놔요. 왜냐면은 if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빈 값을 넣어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널이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값이에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자, SQL에서 널은요, 미확인 값 혹은 결정되지 않은 값을 뜻해요. 0이나 공백과는 다른 값이에요. 따옴표를 열었다가 바로 닫아버리는 빈 문자열도 엄연히 존재하는 값입니다. 0이나 빈 문자열이요, 어떤 메모리 공간에 공기만 채우는 거라고 치면은 널이라는 거는 아예 진공 상태 같은 거예요. 지금 옆에 간단하게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렇게 쭉 그 스크린샷을 넣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별표가 채워져 있는 거 이거는 필수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표가 없어요. 그럼 얘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가입할 때 이거 입력하나요 보통? 내가 홈페이지가 있어도 입력 잘 안 해 보통은. 그렇죠?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홈페이지가 없다고 판단해야 될까?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고 판단해야 될까? 있어도 입력 안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확인된 값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프로그래밍에서 미필수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널로 저장을 해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직급, 보직, 수당을 출력하면은 수당 데이터에 대해서 널인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수당이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 수당을 받고 있진 않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지나면 채워지겠죠. 자, 저렇게 널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컬럼의 값이 is 널이면은 널인 데이터를 검색하고요. is not 널이면은 널이 아닌 데이터를 검색해요. 자, 그래서 교수 테이블에서 수당이 없는 교수를 검색하라 그러면은 수당 컬럼이 is 널인 거, 널인 것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수당을 받고 있는 교수라 그러면 수당 컬럼이 is not 널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데이터에 단순히 값이 있다. 그리고 is not 널은 값이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비교 연산자랑 SQL 연산자는 순위가 똑같고요. not, and, or 순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짝 먹는 거는 무조건 괄호로 묶으면 연산자 우선적으로 가죠. where 적고 연산자를 괄호로 묶어서 써도 된다고요. 괄호로 묶어서 연산 우선순위를 정해줄 때.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and가 5어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and하고 5어는 동급이 아니에요. and가 5어보다 우선해요. 자,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1학년 혹은 4학년, 그럼 102번 학과 학생이면서 1학년이거나 102번이면서 4학년인 학생 데려오라는 거죠. 자, where DPT 학과 번호가 102번 그리고 학년이 뭐 여기서는 순서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학년이 4학년이거나 1학년인 거. 그럼 여기서 그 일단 학번이 102번이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니까 여기가 먼저죠. 그러면은 102번이면서 4학년이거나 1학년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이 괄호가 없어진다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and가 5어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되는 거예요. 102번 학과의 4학년이거나 학년에 상관없이 1학년이 돼요. 102번 학과의 4학년 혹은 학과에 상관없이 1학년이 된다고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SQL 그 요구사항을 SQL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큰 개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백엔드 개발자들은 글 잘 읽어야 돼요. 문장 읽고서 문장 뜻이 뭐예요? 라고 얘기 나오면 업무 능력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꽤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 제대로 안 읽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실력이에요. 문장을 얼마나 집중해서 읽어서 의미를 맥락을 파악하느냐. 그리고 텍스트를 집중해서 읽고 안 읽고는 사실 습관에 기인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른 고치세요. 진짜로 제가 주변 선배들한테 좀 괜찮은 개발자 좀 소개해달라고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요청사항이
개발 실력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업무 지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애 보내달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코딩은 자기들이 가리키겠다고 업무 지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좀 보내달라. 그 요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한다. 차라리 그러면 나요. 근데 아예 문제를 습관적으로 읽을 생각도 안 한다. 그거는 굉장히 그 실무 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예요. 개발 실력보다 더 큰 문제예요. 평소에 글을 좀 많이 읽으세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 문제 뒤에 있어요. 어저께 거 답지도 제가 아직 배포 안 했죠? 요거 실습하시는 사이에 어저께 거 답지랑 어제 영상이랑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실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시고 연습 문제 풀고요. 11시 반에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렬하고 부분 조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는 내용이 짧아요. 설명 전체가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오더바이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출력 결과를 정렬할 때 씁니다. 대체로 이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자, 오더바이절의 위치는 where절 다음에 와요. select, where, order by 이런 것들을 순서 준수해야 돼요. 순서 섞이면 안 됩니다. 자, 정렬하고 싶은 컬럼 이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정렬 옵션을 적으면 되는데 ASC는 오름차순이고 DSC는 내림차순이에요. 만약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좀 헷갈리면 오름차순은 순차 정렬이고 내림차순은 역순 정렬입니다. ASC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되면은 ASC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DSC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ASC라고 하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 가나다 순이고요. 숫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날짜는 과거에서 쭉 출력이 되겠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라. 그래서 이름, 학년, 전화번호를 출력해라. 이름, 학년, 전화번호,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나다 순이라고 했으니까 순차 정렬이죠. ASC.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order by name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요. 자, 2차, 3차 정렬 조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렬을 했는데 이름 순으로 정렬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2차, 3차 정렬 조건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바이에서 지정한 첫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1차 정렬하고요. 똑같은 값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이때 컬럼별로 옵션이 따로 설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컬럼 이름 적고 정렬 옵션, 콤마, 컬럼 이름 적고 정렬 옵션, 콤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면 돼요. 자,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과 번호를 오름차순, 순차 정렬이죠. ASC로 먼저 정렬하고 같은 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은 순으로 높은 게 먼저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림차순이에요. DSC죠. 그래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번호, 사용자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해라 라는 거고요. 자, 먼저 학과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ASC, 콤마 그 다음에 학년에 대해서 DSC. 그러면 학과 번호에 대해서 먼저 쭉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학과에 대해서는 학년의 역순으로 한 번 더 정렬한다는 거죠. 정렬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부분조회입니다. 리미트절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조회 결과의 x번째 위치부터 n개를 가져옵니다. x는 0부터 시작해요.
리미트절은 항상 셀렉트에 들어오는 이 부속 구절 중에 맨 마지막에 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DBMS 종류를 봤는데 여태까지 봤었던 SQL절하고 그 다음에 approval SQL절까지 다요. 그 모든 DBMS가 거의 90% 이상 호환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DBMS는 하나만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사실 금방 가요. 근데 이 부분 조회절만큼은 DBMS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MS SQL 같은 경우는 탑이라는 절을 쓰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로우넘이라는 기능을 써요. 우리는 MySQL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MySQL에 해당하는 리미트 절을 쓰는데 나중에 회사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오라클을 쓰더라 라고 하면은 요 부분조에 대한 부분만 따로 한번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요 한 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거를 그 회사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높은 상위 3명 이름, 직급, 급여를 조회하시오. 일단은 급여가 높다고 했으니까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급여 컬럼에 대해서 높은 게 먼저 오게끔. 이래놓고 상위 3개라고 하면은 0번째부터 3개를 가져오라는 거니까 리미트 0,3 이렇게 하면은 0번째부터 3건을 가져오죠. 이 리미트 절이 프론트엔드에서 구현한 페이지 번호 목록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혹은 인피니티 스크롤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페이지 번호를 이 번호를 클릭하면 프론트엔드는 백엔드한테 페이지는 한 다음에 사용자가 클릭한 요 값을 전달합니다. 인피니티 스크롤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마다 페이지라는 번호를 일찍 증가시키면서 전달하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나 인피니티 스크롤이나 백엔드 입장에서 사실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자, 교수 목록을 한 페이지에 3건씩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페이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3개씩 보여주겠다라고 한 건 변수를 잡았으니까 이걸 보통 이제 리스트 사이즈라는 변수를 잡으면 백엔드는 이 페이지 번호와 리스트 사이즈를 갖고 리미트절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고정값으로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에 3개씩. 그러면 이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이 값을 계산해내는 수식을 세우면은 페이지 구현에 대한 혹은 인피니티 스크롤에 대한 백엔드 알고리즘이 나와요. 자, 0번째부터 3개, 3번째부터 3개, 6번째부터 3개, 9번째부터 3개. 근데 데이터가 없죠? 그럼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와요.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내는 수식을 세우시는 게 인피니티 스크롤에 대한 백엔드 알고리즘. 자, 수식 세울 수 있겠죠? 인피니티 스크롤 다들 구현할 거죠? 혹은 페이지 번호 다들 구현할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저는 오프셋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요. 그러면 오프셋은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리스트 사이즈입니다. 이게 인피니티 스크롤의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알고리즘은 이렇게 수식으로 다 대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연습 문제까지 해서 12시에 봅시다. 이거는 문제도 4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해요. 자, 12시에 봐요. 자,
자, 요번에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함수는 조회, 저장, 수정하는 과정에서 값을 가공할 목적으로 쓰는 모듈화된 기능들이에요. 이 함수 같은 경우도 DBMS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셀렉트 할 때 그 어떤 컬럼에다가 함수를 적용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결과가 셀렉트 할 때 포함이 되는 거죠. 혹은 검색 조건을 쓸 때 이제 함수가 적용된 검색 조건 쓸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 가지 케이스에 먼저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문자에 관련 함수들 쭉 나열을 했는데 바로 예제 코드 보면서 기능들 같이 살펴볼게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그 자바스크립트 했던 거랑 기능이 겹쳐요. 레프트 함수입니다. 이름하고 성이라는 거는 이름의 첫 글자죠. 레프트 네임 컬럼에서 한 글자. 레프트 컬럼은요, 왼쪽에서 주어진 글자 수만큼 잘라서 리턴해요. 그래서 이름 컬럼을 레프트 한 글자니까 이 앞쪽에 있는 이 한 글자들만 잘라서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right 함수입니다.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잘라라.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이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네임 컬럼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잘라라. 자,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런 서브스트링 기능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그 첫 위치, 두 번째 파라미터는 종료 위치예요. 그래서 서브스트링 5,15라고 하면은 다섯 번째 위치부터 15글자라는 뜻이 되죠. 인덱스가 15인 글자까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서브스트링은 여기 들어가는 얘도 인덱스예요. 문자열 인덱스. 근데 MySQL은 이 두 번째 파라미터 글자 수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15번째까지라고 하면 10글자 자르는 거죠. 근데 SQL은 서브스트링 다섯 번째부터 10글자 이렇게 잘라올 글자의 수를 보여줘요. 자바스크립트는 글자 위치, 그 다음에 SQL은 잘라낼 글자 수.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리플레이스, 이름 컬럼에서 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서 리로 바꿔라. 리플레이스는 쉽죠? 콩캣, 결합 함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세팅할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콩캣 함수는 파라미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연결하고 싶은 컬럼들 쭉 나열하면 돼요. 이름, 콩캣, 이름, 띄어쓰기 하나로 빈 문자열, 그 다음에 그레이드, 학년. 그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SQL에서의 문자열은요, SQL에서의 문자열은 콧다운표만입니다. 짱다운표는 안 씁니다. 자, 트림, 네임 컬럼에서 앞뒤 공백 자르기. L 트림, 레프트 트림이라고 해서 왼쪽 공백 자르기, 오른쪽 공백 그대로 있을 거예요. R 트림, 라이트 트림이라고 해서 오른쪽 공백 지우기.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MD5. 주어진 컬럼의 내용을 암호화시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결과가 출력이 돼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셀렉트절에서 뭘 하건 간에 실제로 원본 데이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계속 유지하고 값을 가공하는 거예요. 자, 이 암호화 처리를 수행하는 이 함수는요, 대체로 그 입력이나 수정 처리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암호화된 결과를 저장하거나 암호화된 적용된 상태로 수정을 해야지 아무것도 그 데이터 조회를 할 때 암호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 랭스 주어진 컬럼에 글자 수를 셉니다. in str 인덱스 오브랑 똑같아요. 2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는 인덱스를 처리하죠. 못 찾으면 0을 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근데 MySQL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위치가 1부터 시작해요. 이거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찾을 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어퍼 싹 다 대문자 교환, 로어 싹 다 소문자 교환. 네, 함수는 단편적이니까 뭐 이 정도 설명해도 충분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일단 1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1시에 봅시다. 식사 다녀오시고